붉은 달이 떴습니다. 핏빛이었습니다. 산골 오두막 안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방망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사내의 턱 아래 주먹만 한 혹을 향해 자네에게 묻겠네. 재물을 택하겠는가? 가장 원하는 것을 택하겠는가? 사내는 금덩이를 바라봤습니다. 벽 한쪽에 수북이 쌓인 금덩이. 저것이면 평생 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원합니다.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대가는 크네. 방망이가 혹에 닿았습니다. 으아. 살점이 찢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손톱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뚝. 혹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목으로 흘렀습니다. 사내가 손으로 턱을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32해를 함께한 혹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같은 산에 또 다른 사내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오두막, 같은 도깨비, 같은 방망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내는 대답이 달랐습니다. 금덩이를 주시오. 전부 다.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혹이 2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덩이는 전부 돌로 변해 있었습니다. 같은 도깨비 앞에서 한 산에는 혹이 떨어지고 한 산에는 혹이 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욕심입니까? 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래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기가 막힌 야담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조선 중엽,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마을 어귀를 나서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에는 지게가, 허리에는 낡은 도끼가, 그리고 턱 아래에는 사람 주먹만 한 혹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영복이었습니다. 나이 32.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몸으로 자란 머슴 출신이었지요. 25세 사촌댁을 아내로 맞아 단칸 초가의 살림을 차렸습니다만 형편이라는 건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에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 밥을 지어 먹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복이 참 이상한 사내였습니다. 아이고, 혹부리 영복이라고 마을에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턱 아래 혹이 커달해서 붙은 별명이었지요. 대여섯 살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혹부리 아저씨, 혹부리 아저씨 불러대도 영복이는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허허, 이놈이 나랑 같이 늙어가는 친구지 뭐. 혹을 만지며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복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혹이니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었지요. 영복이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사촌댁이 끓여놓은 된장국 한 사발 들이켜고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서 늘 마주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산댁 할머니였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영보가 오늘도 산에 가느냐? 예, 할머니. 오늘은 날이 좋을 것 같습니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비가 어제 낮게 날더구나. 오후엔 비 올지 모르니 일찍 내려와라. 아이고, 할머니 말씀이라면 틀린 적이 없지요. 명심하겠습니다요. 영복이는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제비가 낮게 날면 반드시 오후에 비가 왔거든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넘겼다가 밭을 온통 잠기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에서는 아무도 봉산댁 할머니 말을 흘려듣지 않았지요. 영복이가 산길을 반쯤 오를 즈음 해가 산 능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도끼를 꺼내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영복이는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산이 대답해 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사촌댁이 싸준 보자기를 폈습니다. 주먹밥 2덩이, 된장 종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복이는 그 주먹밥을 꼭 반으로 쪼갰습니다. 하나를 먹고 하나를 따로 보자기에 쌌습니다. 산길에 굶은 나그네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사촌댁이 처음에 알았을 때 얼마나 속을 태웠겠습니까? 서방님, 당신이나 든든히 드셔야지요. 나그네가 어디 있다고요? 영복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임자, 내가 어릴 때 산에서 굶어 쓰러진 적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밥 한 덩이 주셨거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난 잊을 수가 없어. 사촌댁은 한숨을 쉬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주먹밥을 3덩이 쌌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복이 집 선반 위에는 낡은 벼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비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먹물 얼룩이 켜켜이 쌓여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귀퉁이가 조금 이질어졌지만 영복이는 그것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서방님, 저 벼루는 팔면 쌀 2말 값은 받겠소. 사촌댁이 한 번 꺼낸 말이었습니다. 영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자, 저건 아버지 손때가 묻은 것이야. 돈으로 바꿀 수 없어. 벼루는 그렇게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그런데 여러분, 이 낡은 벼루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영복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을에는 영복이 말고도 혹부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덕칠이었습니다. 나이 40, 장사꾼이었습니다. 덕칠은 턱이 아니라 이마에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이 불그스름하니 붉어져 나온 것이 꼭 돼지 코 같았습니다. 허나 덕칠은 자기 혹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장에 나갈 때 면갓을 눌러 써서 혹을 가리려 했지만 위아래로 봐도 다 보였지요. 그래서 덕칠은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에도 눈살을 찌푸렸고 억울한 일이 없어도 늘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영복이가 마을 아이들에게 인사를 받을 때 덕칠은 아이들에게 막대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못된 것들, 어른 앞에서 버릇이 없어. 아이들은 덕칠 아저씨가 무서워서 피해 다녔습니다.
덕칠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워야 존경받는 법이야. 덕칠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돌이 점쟁이 하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입니다. 흰 수염이 무릎까지 늘어진 노인이었는데 갓도 없이 보찜 하나만 등에 맨 채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이 마을 우물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 혹이 떨어질 자와 혹이 늘 자가 갈린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글쎄, 혹이 떨어진다니 혹불이 영복의 말씀인가? 아니면 덕칠이?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복이 집 사촌댁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촌댁은 불안했습니다. 서방님, 마을에 점쟁이가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요. 저녁밥을 차리며 사촌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붉은 달 뜨는 밤에 혹이 떨어질 자와 늘 자가 갈린다고요. 서방님, 혹 말하는 것 아닐까요? 영복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임자, 그런 말에 마음 쓰지 마. 점쟁이 말이 다 맞으면 조선 팔도가 다 부자가 됐겠지. 그래도 붉은 달이 뜨는 날이면 뭔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허허. 달이 붉어도 해는 뜨고 해가 떠도 나는 산에 가야 하지.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임자. 영복이는 씩 웃었습니다만 사촌댁의 눈빛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복이가 산길을 오르는데 낯선 노인 하나가 길가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수염, 낡은 옷. 어제 마을에 나타났다는 점쟁이 노인이었습니다. 영복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가 노인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마가 식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가늘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물이. 영복이는 허리춤에 찬물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사촌댁이 아침마다 채워주는 샘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노인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꿀꺽, 꿀꺽. 노인이 물을 삼켰습니다. 볼에 조금씩 기운이 돌았습니다. 영복이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사촌댁이 싸준 주먹밥 2덩이. 오늘도 남겨뒀던 그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기운이 납니다요.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영복이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영복이 턱 아래 혹에 멈췄습니다. 혹불이구나. 영복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마을에서 그리 부릅니다요. 노인이 천천히 주먹밥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이 혹은 내 마음이 여는 날 사라질 것이다. 영복이는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 혹이 사라진다고요? 노인은 대답 대신 씩 웃었습니다. 이가 몇 개 빠진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진사요. 원래는 한양궁궐 가까이서 나라시를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렇게 떠돌고 있지. 영복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이 혹시 관상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낙향한 관상 노인, 과거 궁에서 사람의 얼굴을 읽던 분. 이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속이 보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더니 다시 영복이 혹을 바라봤습니다. 이 혹은 복을 막는 돌이 아니야. 그럼 무엇입니까요, 어르신?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을 시험하는 문이다. 영복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쿵 울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노인이 기운을 차리자 영복이는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장날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 장수, 옹기 장수, 약재 장수, 포목 장수. 그런데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영복이가 가까이 가보니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포목 장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천이 진짜 명주냐? 내가 보기엔 가짜 같은데. 포목 장수가 억울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손님. 이건 진짜 명주요. 내가 10년 장사에 가짜를 판 적이 없소. 그래, 그럼 가짜가 아닌 걸 증명해봐. 장터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덕칠이 또 트집을 잡네. 맞아,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남 힘들게 하더라고. 영복이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요? 덕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부리 영복이, 내가 명주를 알아? 영복이는 대답 대신 천을 손에 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고 손가락으로 비벼봤습니다. 그리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스르르. 이 소리 들리십니까요? 명주는 비비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요. 가짜 명주는 뻑뻑한 소리가 나지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이네. 나는 저 소리를 처음 듣네. 영복이 내가 어떻게 알았어? 영복이가 웃었습니다. 어릴 때 어느 어르신께 배웠습니다요. 장터 물건은 눈보다 귀로 먼저 봐야 한다고요. 포목 장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총각, 아니 아저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억울할 뻔했소이다. 덕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그러고는 휙 돌아서 갔습니다. 이진사 노인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덕칠의 뒷모습을 보는 노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영복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덕칠이 아는 사람이십니까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야. 허나. 말끝을 흐렸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린 얼굴이로구나. 영복이는 이진사 노인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사촌댁은 처음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요? 임자, 산길에 쓰러져 계시던 어르신이야. 며칠 쉬어 가시게 해드리세. 사촌댁은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있는 거 긁어 모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 내왔습니다. 어르신,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진사 노인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제대로 웃었습니다. 고맙소, 마님. 오랜만에 사람 손 탄 밥을 먹는구나. 그날부터 이진사는 영복인의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제법 정이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진사 노인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영복이가 지게를 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이 어떻겠습니까요? 흐리겠지만 비는 안 와. 아침에 개미들이 안 보이더구나. 개미가 비를 압니까요? 개미는 습기를 알지. 비가 오기 전엔 굴 속으로 들어가거든. 영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봉산댁 할머니한테서 제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요. 오늘 제비는 높이 날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맑겠군. 두 사람은 마주보고 허허 웃었습니다. 사촌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저렇게 편하게 웃는 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 궁에서는 진짜 관상을 보셨습니까요? 영복이가 숟가락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진사가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았지. 귀한 상도 보고 흉한 상도 보고. 그럼 소인 같은 혹부리상은 어떻습니까요? 노인이 영복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영복아. 예. 혹은 겉에 있어도 복은 안에 있는 것이야. 내 상은 겉이 거칠고 투박해도 속이 맑아. 그게 진짜 귀한 상이지. 영복이는 뭔가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혹불이라는 말만 들어온 사람이 귀한 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촌댁이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사촌댁이 등잔을 끄기 전에 영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임자. 나 아이가 갖고 싶어요. 영복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촌댁의 오랜 소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사촌댁이 혼자 사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도 그래, 임자. 영복이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꼭 생길 거야. 하늘이 주실 거야. 사촌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진사가 영복이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해줬습니다. 나는 원래 한양 형조 가까이서 인사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 관리를 등용할 때 얼굴을 보는 일을 맡았지. 좋은 관리를 뽑으면 백성이 편해지고, 욕심 많은 자를 뽑으면 백성이 고생하니까. 영복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낙향하신 이유가.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현감이라는 자가 새로 부임했어. 내가 그 자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지. 탐욕이 눈에 가득하고 권세의 눈이 먼 얼굴이었어. 나는 주변에 경고했지. 저 자는 백성을 해칠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요. 그 말이 퍼졌어. 강현감 귀에도 들어갔고, 노인의 입가가 씁쓸해졌습니다. 강현감이 나를 고발했어. 허위 관상으로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그 죄목 하나면 충분했지. 나는 관직을 빼앗기고 낙향할 수밖에 없었어. 영복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르신, 억울하지 않으십니까요? 이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해서 어쩌겠어. 그것이 세상이야. 나는 다만. 노인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자의 폭정을 바로잡아 주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이 영복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이진사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보따리를 챙기며 노인이 영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영복아,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든 이 말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어르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영복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구멍은 어디 있는 겁니까요? 이진사가 영복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지. 영복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에 이진사가 떠난 후 영복이네는 다시 둘만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임자.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영복이가 말했습니다. 사촌댁이 웃었습니다. 서방님,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행복이라 하시면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한데. 임자가 끓인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사촌댁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뺨이 발그레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불길한 일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달들이 이상하게 울었습니다. 낮게, 연달아, 불안하게. 봉산댁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기려나. 그날 장터에서 영복이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영복이 형씨, 알고 있소? 강현감이 우리 마을 세금을 올린다고 하더구만. 포목 장수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복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세금을 올려요? 흉년도 아닌데요. 흉년이고 아니고가 어디 있소. 강현감은 명목을 붙이면 그만이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미 세금이 무거웠습니다. 나락 절반을 현청에 바치면 겨울을 나기가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세금을 더 올린다면 영복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사촌댁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영복이를 보자 획 돌아서며 씩 웃었습니다. 아, 영복이 왔나. 마침 잘 됐어. 덕칠이 웬일이시오? 덕칠이 팔짱을 꼈습니다. 나 영복이한테 좋은 일 하나 알려주러 왔는데. 산 너머 도깨비산 알지? 거기 요즘 이상한 일이 있다더라고. 밤마다 불빛이 보이고 드문드문 금덩이가 나온다고. 영복이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도깨비산, 거긴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에이, 그건 옛날 소문이고. 나는 거기 가볼 생각인데 같이 가지 않겠어. 금덩이가 나온다는데 그냥 지나치면 아깝잖아. 사촌댁이 걱정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그 산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복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칠이, 나는 못 가겠소. 그 산은 예로부터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덕칠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흥, 겁쟁이군. 그럼 혼자 가야지. 덕칠이 돌아서 갔습니다. 영복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세금 문제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현감의 세금 인상 명령이 공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나락의 6하를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무얼 먹고 살란 말이오. 겨울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 덕칠이 나타났습니다. 덕칠은 현감 아전과 함께였습니다. 번질번질 기름기 흐르는 아전 한 명이 문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덕칠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여러분, 진정하시오. 내가 현감 어른과 협의해서 조금 줄여보겠소. 대신 나한테 중간 수수료 조금씩만 내시면 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수료라니? 저 덕칠이가 뭔데 수수료를 받아? 영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덕칠이, 그건 말이 안 돼요.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억울한데 수수료까지 내라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요? 덕칠이 영복이를 쏘아봤습니다. 눈에 독이 올랐습니다. 혹부리 영복이 내가 나서는 건 아니지 않나? 장사 한 번 해본 적 없는 나무꾼이 뭘 안다고.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영복이 말이 맞소. 수수료는 무슨. 덕칠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칠은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복이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관아에 반기를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혹부리 영복이가 마을 사람들 데리고 세금 안 내겠다고 선동하고 있소이다. 현감 어른께 꼭 알려야 할 것 같소이다만.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발장이라도 써줄 수 있겠는가? 덕칠이 씩 웃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영복이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포졸 둘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촌댁이 문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영복이가 달려갔습니다. 임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포졸이 영복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영복이냐? 관아의 반기를 들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현감 어른 명으로 잡아들이러 왔다. 영복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건 아니요.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소이다. 입은 저승에 가서 열어. 가자. 포졸이 영복이 팔을 잡았습니다. 사촌댁이 달려들었습니다. 놔주세요. 우리 서방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억울합니다. 포졸이 사촌댁을 밀쳤습니다. 사촌댁이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임자. 영복이가 소리쳤습니다. 허나 포졸은 영복이 팔을 비틀어 끌고 갔습니다. 관아 형장에서 영복이는 무릎을 꿇렸습니다. 강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봤습니다. 내 이놈 현감을 모욕하고 백성을 선동했다는데 할 말이 있느냐? 어르신, 소인은 억울합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선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다. 영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 덕칠이 서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소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영복이가 세금 내지 말자고 했습니다요. 이 거짓말쟁이. 영복이가 소리쳤습니다. 곤장 열대. 현감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영복이는 형틀에 엎드렸습니다. 퍽.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때렸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등 전체로 퍼졌습니다. 퍽. 퍽. 두 번째, 세 번째.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퍽. 네 번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퍽, 퍽, 퍽.
등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적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옆에서 덕칠이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대가 끝났습니다. 영복이는 풀려났지만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포졸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땅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흙에 박혔습니다. 하늘이 빙글 돌았습니다. 사촌댁이 관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복이를 보자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영복이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살아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물어 갈 무렵, 영복이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되었습니다. 사촌댁이 말렸지만 영복이는 웃었습니다. 임자, 나 아직 멀쩡해. 걱정 마.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당겼습니다. 도끼질할 때마다 상처가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금이 오른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무를 팔아 급한 불을 끄다 보니 마을 앞 산이 성그러진 것이었습니다.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길이 흐려졌습니다. 바위가 많아졌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오후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안개가 갑자기 피어올랐습니다. 뿌옇게 빠르게 사방을 감쌌습니다. 영복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을 돌아보니 왔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만 있고 안개만 있고 조용함만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깨비 산, 금지된 산,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그 산. 영복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작고 노란 빛. 오두막의 불빛이었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영복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그 다람쥐가 빛 쪽으로 달려가다 멈추고 영복이를 돌아봤습니다. 영복이는 다람쥐를 따라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뚝. 영복이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오래 기다렸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겁고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불빛 너머에 형체가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영복이는 입술이 말랐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길을 잃었습니다요. 도깨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이 산이 너를 데려온 거지. 도깨비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복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깨비의 방망이, 죽음, 아픔,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입니다. 도깨비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냐? 예. 소인이 잘못되면 아내가 울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도깨비의 방망이가 땅에 쿵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다. 오두막 안이 환해졌습니다. 벽 한쪽에 금덩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덩이도 있었습니다. 비단도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것을 모두 가져가도 좋다.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대신 혹은 그대로다. 혹을 그대로 두고 저 재물을 가져가겠느냐? 영복이는 금덩이를 바라봤습니다. 저것이면 세금도 내고 사촌댁이 따뜻하게 살고 마을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은 평생 혹부리 소리를 들어온 혹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던 혹, 장터에서 사람들이 흘깃거리던 혹, 그냥 재물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영복이는 한참 금덩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이를 원합니다. 도깨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얻는다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재물보다 아이가 소중합니다. 도깨비 대장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밖을 보니 하늘이 붉었습니다.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크고 피처럼 붉었습니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 방망이가 영복이 혹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복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방망이가 혹에 닿는 순간, 으아! 뜨거운 통증이 턱에서 목으로 퍼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쇠를 살에 갖다 댄 것 같았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등의 상처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헉헉. 땀이 이마에서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 생각만 했습니다. 혹이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타오르고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뚝.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영복이는 손으로 턱 아래를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혹이 없었습니다. 영복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손을 대고 또 댔습니다.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주겠다. 허나 그 아이는 세상의 빚을 갚을 자다. 세상의 빚이라 하심은 억울한 자들의 빚, 울고 있는 자들의 빚, 잊힌 자들의 빚. 도깨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새벽이 됐습니다. 영복이가 눈을 떴습니다. 오두막이 없었습니다. 안개도 없었습니다. 도깨비도 없었습니다. 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슬이 맺혔습니다.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영복이는 일어섰습니다. 턱 아래를 다시 만졌습니다. 없었습니다. 혹이. 그리고 영복이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복이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 낡은 벼루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영복아, 붓은 거짓을 쓸 수도 있고 진실을 쓸 수도 있다. 먹은 붓이 쓰는 대로 따라가지. 허나 벼루는 거짓 먹은 갈지 않는다. 영복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선반 위 벼루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손이 가서 먼지를 닦았습니다. 반들반들해졌습니다. 벼루가 빛났습니다. 사촌댁은 서방님 얼굴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멈춰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복이가 웃었습니다. 임자, 나왔어. 사촌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들어 영복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이 있던 자리, 매끄러운 살갗이었습니다. 사촌댁의 손가락이 그 자리를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꿈인지 확인하듯이. 서방님, 이게 정말입니까요? 영복이가 아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응, 정말이야, 임자. 사촌댁이 그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영복이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사촌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방님, 혹부리 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요. 영복이가 아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임자. 오래 기다리게 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마당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 날렸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촌댁이 잉태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혹부리 영복이 아내가 아이를 가졌대. 혹도 없어지고 아이도 생기고. 어떻게 된 일이래? 그 소문이 덕칠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덕칠은 영복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영복아. 혹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영복이는 말을 아꼈습니다. 산에서 떨어졌습니다요. 그 도깨비 산에서. 덕칠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영복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홀로 도깨비 산으로 향했습니다. 재물을 얻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금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마에 혹쯤은 달고 살아도 됐습니다. 그보다 재물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덕칠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영복이 저 겁쟁이가 갔다 왔으면 나도 가는 거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덕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개쯤이야. 길이 흐려졌습니다. 바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 오두막의 불빛이었습니다. 덕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기로구나. 오두막 문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쾅.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이 닫혔습니다. 뚝. 덕칠은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였습니다. 왔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겁고 산 전체가 울리는 목소리. 덕칠은 뒤를 돌았습니다. 형체가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깨비라네. 덕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허나 덕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물을 얻으러 왔다. 겁먹으면 안 된다. 도깨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덕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두렵냐고? 가난이지. 남들보다 못한 것이지.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소위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두막 안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덕칠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예. 예. 도깨비가 방망이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다시 묻겠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덕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난입니다.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다. 오두막 안이 환해졌습니다. 벽 한쪽에 금덩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덩이도 있었습니다. 비단도 있었습니다. 덕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절로 뻗어 나갔습니다.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저것을 가져가고 싶으냐? 예, 가져가겠습니다. 덕칠이 외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덕칠이 멈췄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요? 저 재물을 가져가는 대신 혹을 하나 더 받아야 한다. 덕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이 하나 더. 이마에 이미 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 더라면. 덕칠은 금덩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금덩이면 평생 먹고도 남는다. 혹이 둘이면 어때? 부자로 살면 그만이지. 덕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겠습니다. 도깨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망이가 덕칠의 이마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퍽. 뜨거운 통증이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으아. 덕칠이 이마를 감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됐습니다. 덕칠은 눈을 떴습니다. 오두막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도 없었습니다. 이마를 만졌습니다. 혹이 2개였습니다. 원래 것 옆에 새로 생긴 것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덕칠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덕칠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됐어. 이게 있으면 혹이 몇 개든 상관없어.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금덩이가 변했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비단은 재가 됐습니다. 은덩이는 흙이 됐습니다. 보따리 안에 남은 것은 돌멩이와 재와 흙뿐이었습니다. 덕칠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마에 혹 2개를 달고 빈 보따리를 들고 마을 사람들이 덕칠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덕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치밀었습니다. 영복이가 뭔가 비결을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칠은 강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 어른, 저 도깨비산에 보물이 있다 합니다. 영복이 놈이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저 놈을 잡아 비결을 캐내야 합니다요. 강현감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보물이라고? 예. 금덩이며 은덩이며. 좋아. 그 비결을 알아내면 나와 반씩 나눈다. 덕칠이 씩 웃었습니다. 그 다음 날 포졸들이 다시 영복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나라 보물을 사사로이 숨겼다는 죄다. 사촌댁이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포졸이 사촌댁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사촌댁이 비틀거렸습니다. 영복이가 달려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임자, 괜찮아? 영복이는 아내 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있는 배. 도깨비가 준 아이. 영복이는 아내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진사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벼루는 거짓먹은 갈지 않는다. 영복이가 눈을 떴습니다. 잠깐만요. 영복이가 선반에서 아버지의 낡은 벼루를 꺼냈습니다. 소인이 현감 어른께 직접 드릴 것이 있소이다. 포졸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벼루 하나가 뭔데? 가져가게나.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강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칠이 그 옆에 섰습니다. 어디 말해보게. 나라 보물을 어디 숨겼느냐. 영복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 어른, 소인이 도깨비 산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요. 허나 현감 어른께 아를 것이 있습니다요. 무엇이냐? 현감 어른, 이 자리에 어사또를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영복이가 벼루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평생 이 벼루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적어 암행어사께 올리는 일이었습니다요. 소인은 아버지 뜻을 따라 지난 2달 동안 현감 어른의 불법 세금 징수, 백성 폭행, 허위 고발 등의 사연을 이 벼루로 갈아써서 암행어사 나리께 이미 올렸습니다요.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덕칠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영복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이 고을에 어사또가 오실 것입니다요. 관아 바깥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영복이가 어사또에게 고발했다고? 그 벼루로? 아버지 때부터 해온 일이었구나. 환호가 번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사또가 왔습니다. 말을 탄 행렬이 마을 앞을 지났습니다. 영복이가 올린 고발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세금 장부를 뒤지니 착복한 금액이 명확했습니다. 영복이를 허위 고발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강현감은 그 자리에서 파직됐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은 강현감 얼굴에서 번들거리던 기름기가 사라졌습니다. 작고 음침하던 눈이 벌벌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눈빛이 10번의 욕설보다 무거웠습니다. 덕칠은 어사또 앞에서 허위 증언한 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장터도 이웃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덕칠은 이마에 혹 2개를 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덕칠에게는 가장 쓸쓸한 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영보가 잘했어. 혹부리 영보기가 우릴 살렸어. 영보기는 그 함성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벼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다가 멈추고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사촌댁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서방님,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영복이는 아내와 아이를 안고 오래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현, 빛날 도, 나타날 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거라. 며칠 뒤 이진사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아이 얼굴을 보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상이로구나. 영복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정말입니까요? 이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눈빛, 이 이마. 내가 평생 관상을 받지만 이런 아이는 드물어. 크게 될 것이야, 영보가. 영복이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깨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빚을 갚을 자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며칠 뒤 이진사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영보가, 나는 다시 떠나야 하겠네. 영복이가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디로요? 이제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지요. 이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어. 강현감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네. 그 자 뒤에 더 큰 자들이 있거든. 나는 그것을 밝혀야 해. 사촌댁이 노인 드실 것을 주섬주섬 보자기에 쌌습니다. 주먹밥, 된장, 건어물. 어르신, 부디 몸 건강히 다니세요. 이진사가 사촌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이 잘 키우시게나.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것이요. 사촌댁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진사가 영복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진사가 영복이 손을 2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영복이는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보따리, 하얀 수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고갯길을 돌아서는 순간 이진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영복이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몸성이 다녀오세요. 바람이 그 말을 가져갔습니다. 이진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갯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영복이는 머리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사촌댁도 주름이 늘었습니다. 허나 두 사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현이 자랐습니다. 15이 된 도현은 키가 크고 눈이 밝았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복이는 도현이 글을 읽으면 옆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았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집 안에 가득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움은 있었습니다. 이진사가 그리웠습니다. 15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지, 어디 계신지.
사촌댁도 가끔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잘 계실 거야. 그런 분이 그냥 가시겠어. 허나 영복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이 앞서고 관복 입은 사람들이 따르고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말을 탄 관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앞에는 청색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뒤에는 홍색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깃발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누구의 행차야? 저 관복색이. 높은 분이시다. 우리 같은 산골 마을에 저런 행차가 오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다 술렁이다 멈추고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행차 가운데 말 위에 탄 노인이 있었습니다. 흰 수염. 영복이는 그 수염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말에서 내리는 노인. 허리가 좀 더 굽었지만 눈빛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사람 속을 꿰뚫는 눈빛. 이진사였습니다. 이진사가 영복이 앞에 섰습니다. 영복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이진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복이. 어르신. 이진사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영복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요? 어르신이 왜 제게 절을? 이진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15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네. 강현감 뒤에 자들을 밝혀내고 임금께 직접 아뢰었어. 그 과정에서 내가 올린 고발문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네. 소인의 고발문이요? 그 벼루로 쓴 글이야. 내 아버지 때부터 켜켜이 쌓인 마을 사연들. 그것이 진짜 증거가 됐어. 임금께서 내 아버지와 내 공을 인정하셨네. 이진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임금의 어서였습니다. 영복이의 공을 치하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도현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영복이, 영복이. 함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사촌댁이 앞치마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진사가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현이로구나.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르신. 이진사가 도현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 영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영복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 아이가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야. 영복이는 아이의 어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뒤에서 사촌댁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을이 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 익숙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마을 어귀에 나타나 예언을 남기고 사라진 그 떠돌이 점쟁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요. 노인이 허허 웃었습니다. 붉은 달 뜨는 밤에 혹이 떨어질 자와 혹이 늘 자가 갈린다 했지. 영복이는 혹이 떨어지고 덕칠이는 혹이 늘었습니다요. 영복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떻게 아셨습니까요? 점쟁이 노인이 영복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을 보면 알지.
두려움에서 생긴 혹은 용기가 빼가고 탐욕에서 생긴 혹은 탐욕이 더 불리거든. 영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야, 영복아. 예. 마음이 담을 수 있는 만큼 오는 것이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도현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조정에 나아간 도현은 이진사의 억울함을 공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강현감 뒤에 숨어 있던 자들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마을에 빼앗긴 것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이 혹부리 영복이 아들이래. 그 낡은 벼루 하나로 세상을 바꾼 나무꾼의 아들이래. 마당에 봄달이 떴습니다. 붉지 않았습니다. 맑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영복이가 사촌댁 손을 잡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선반에는 아버지의 낡은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인 채로 빛났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남았습니다. 혹부리 영복이의 이야기. 두려움보다 사랑을 택한 사내. 탐욕보다 아이를 택한 사내. 억울함을 벼루로 갈아 진실을 쓴 사내. 그 사내 이름이 마을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